아들은 뒤주에 갇혔고 딸은 아버지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조선의 왕, 영조. 그는 52해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나라를 움직였지만 운명 앞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이야기는 왕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조선의 그림자 속 사랑과 죄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 속 감춰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갑니다. 1720년 숙종 46해 아직 왕이 되기 전 연인군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향이. 훗날 화순옹주라 불리게 될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정빈이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돌을 넘긴 1721년 11월 16일 정빈이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해는 신임사화가 조정을 뒤흔든 해였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궁 안팎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향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은 기억했습니다. 연인군. 훗날의 영조는 딸을 직접 키웠습니다. 왕자로서의 신분, 정치적 위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작은 촛불 아래 소학을 읽어주고 낮이면 열여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의로움으로 서고 정절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 옷보다 금은보화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듯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연인군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웃고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를 왕자로 밀어넣었습니다. 1724년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인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 그는 조선의 21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형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노론과 소론의 끝없는 대립,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시선. 영조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왕의 얼굴을 써야 했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의 눈빛, 대신들의 속삭임, 끊임없이 흔들리는 권력의 균형. 영조는 그 모든 것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1725년 2월 18일 영조는 어린 딸에게 옹주의 봉작을 내렸습니다. 화순옹주. 그 이름은 공식 기록에 처음 새겨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왕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딸로 산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화순옹주는 궁궐에서 자라났습니다. 왕의 딸답게 예법을 배우고 글을 익히고 음악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딸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1728년 효장세자가 죽었습니다. 영조의 장남이자 화순옹주의 오빠였습니다. 겨우 10살의 나이였습니다. 영조는 무너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아버지로서의 이성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궁궐 담을 넘어 백성들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화순옹주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8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조는 딸의 작은 손을 느끼며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다짐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화순옹주는 소녀에서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딸의 혼처를 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1732년 영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순옹주의 혼처를 정한 것입니다. 신랑은 김한신, 영의정 김은경의 아들이자 노론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연합이었고 왕권 안정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영조는 노론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딸의 혼인을 선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혼인을 환영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왕의 결정을 칭송했고 김은경은 감격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작 화순옹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대의 여인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의 딸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영조는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김한신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너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화순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732년 11월 29일,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화순옹주는 13살이었고 김한신도 13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처음 보는 날, 붉은 비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옹주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김한신은 월성이라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혼례식은 성대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신하가 참석했고 축하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주인공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3살의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의례였습니다. 영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예복 속에 감춰진 딸의 떨리는 손을, 억지로 미소 짓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나라를 위해 딸을 바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의례는 진행되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734년 화순옹주는 궁을 나와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조선의 관례상 혼례 후 일정 기간 궁에 머물다가 출가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옹주는 이제 김한신의 아내로, 월성이 부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작은 저택, 궁궐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화순옹주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화려함이 없었지만 따뜻함이 있었고 권력이 없었지만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김한신은 문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읽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3살에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신은 아내를 존중했고 화순옹주는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있었습니다. 옹주는 남편의 책상 앞에서 차를 따르고 김한신은 아내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봄이면 함께 정원을 거닐고 가을이면 함께 단풍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평온하니까. 영조는 가끔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였습니다. 딸은 소박한 음식을 차려 아버지를 맞았고 영조는 그 소박함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김한신은 장인 앞에서 공손했지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해, 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조는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혼인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영조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쌓이며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이 자라나면서 부자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1756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화순옹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효장세자의 죽음, 이복동생 사도세자의 죽음, 왕실은 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옹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자고, 권력에서 멀리, 소란에서 멀리, 그저 우리끼리 살자고. 김한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두 사람은 더욱 조용히, 더욱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758년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는 38살이었고 김한신은 39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고 여전히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의 정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1758년 1월 4일. 그날은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김한신이 쓰러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화순옹주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김한신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그의 숨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옹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나라고, 제발 눈을 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무자비했습니다. 김한신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멍하니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사람,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의 전부였던 사람, 그가 이제 없습니다. 부음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월성위 김한신이 졸했다. 영조는 즉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조에 명하여 해창위 오태주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하고 시호를 정효라 내렸습니다. 정효, 정성스럽고 효성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신하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상복을 입은 옹주는 모든 절차를 조용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왕의 딸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의연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의연함 뒤에 어떤 결심이 숨어 있는지. 장례가 끝나고 문상객들이 떠난 뒤 화순옹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방, 남편이 앉던 자리, 남편이 읽던 책,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옹주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날부터 화순옹주는 음식을 끊었습니다. 물도, 미음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애원했습니다. 마마, 드셔야 합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옹주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시녀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제로 음식을 먹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궁궐에 급보를 보냈습니다. 화순옹주께서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으신다고. 영조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가마를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야 한다고. 지금 가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녘, 왕의 가마가 예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겨울 추위가 뼈를 에었지만 영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아직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급히 내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영조가 본 것은 마르고 초췌해진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며칠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살은 빠지고 뼈만 남았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뼈만 앙상했습니다. 영조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은 알겠으나 아비를 생각해 미움이라도 들도록 하거라. 영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옹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녀가 미음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영조는 직접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넣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아버지의 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 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옹주는 그 미움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왕은 딸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가슴 아프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발 먹어달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제 도리입니다.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영조는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죽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사는 것이 도리라고, 남편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딸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영조는 매일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화순옹주는 끝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옹주는 쇠약해졌습니다. 말을 할 힘도 눈을 뜰 힘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곧 만나게 될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조는 딸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왕으로서의 업무도 국사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딸만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열이틀이 지나고 열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순옹주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영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눈을 뜨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딸의 결심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758년 1월 17일, 음식을 끊은 지 14일째 되는 날, 화순옹주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38의 나이였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순옹주가 음식을 끊은 지 1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영조는 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체면도 군주의 위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아버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날의 슬픔을 표현할 말은 없었습니다. 왕은 그저 울었고 세상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영조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며칠 뒤 조정에서 예조판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화순옹주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정려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려, 나라에서 정절을 지킨 여인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붉은 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옹주께서는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으니 이는 연려의 표상입니다. 마땅히 정려를 세워 구세의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조선의 영광이며 왕실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저는 고요했고 신하들은 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영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절은 지켰으나 효는 모자랐다.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옹주께서는 부덕을 다하셨고 절개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효가 모자란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아이를 칭송한다면 천하의 수많은 여인들이 죽음으로 남편을 따르려 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한 딸을 잃었다. 다른 아버지들도 딸을 잃게 하고 싶지 않다. 영조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아비가 어찌 제 자식을 스스로 칭송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왕이 정렬을 세우지 말라 명하셨다고. 신하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혼자 어전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왕은 빈 종이 앞에 앉아 오랫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글자들을 바라보며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들, 그리고 음식을 끊고 죽어간 딸, 두 사람 모두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직접 죽였고 딸은 자신이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는가? 권력을 위해 가족을 버렸는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가졌는가?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영조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뒤주 속의 아들, 침상 위의 딸, 두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1707, 16년. 영조는 83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2해 동안 왕위에 있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역사는 그를 성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순간까지 기억한 것은 왕으로서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들과 음식을 끊고 죽어간 딸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조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은 것은 손자 정조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화순옹주의 조카였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와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추구했고 정의를 추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모 화순옹주의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1783년 2월 6일 정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화순기주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라 명하셨다고. 정문, 열려문이라고도 불리는 정절을 지킨 여인을 기리는 붉은 문이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긴 문장을 지었습니다. 그 문장에서 정조는 고모의 절개를 찬양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은 것은 부덕의 극치이며 이는 제왕가에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막았던 문을 손자 정조가 세운 것입니다. 정조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정렬을 막은 것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정문을 세운 것은 고모를 기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예산군 신안면에 붉은 문이 섰습니다. 화순옹주, 홍문. 그 문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붉은 문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합작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묘 앞에는 돌로 만든 상석이 있고 그 뒤로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끼가 끼고 풀이 자랐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 문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문이 서자 사람들은 그것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한다고. 그것이 정절이고 의리라고. 영조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연려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정려문이 곳곳에 세워졌고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회적 압력에 떠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붉은 문은 명예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여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왕의 딸이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시대 연려의 표상. 하지만 그 이야기 뒤에는 한 아버지의 절규가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으로는 천하를 움직였지만 사랑하는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죽을 때까지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의 집에 달려가 미움을 떠넣던 그 순간을, 딸이 그것을 토해내던 그 순간을, 그리고 결국 딸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순간을, 그 기억은 영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렸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날 미움을 떠넣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조가 평생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명예입니까? 혹은 자존심입니까? 권력입니까? 의무입니까? 혹은 체면입니까? 영조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잃었습니다. 화순옹주는 부덕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덕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그 아버지는 왕으로 남았지만 세상은 그를 한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권력 앞에 무너진 사랑,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한 시대의 비극. 1758년 1월 17일 예산의 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산에 가면 그 붉은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문인가? 아니면 슬픔의 문인가? 사랑의 증거인가? 아니면 억압의 상징인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 당신이라면 왕으로서 아비로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왕의 선택과 아버지의 선택.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정렬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막겠습니까? 딸의 명예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딸들의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무게입니다. 그것이 책임의 무게입니다. 영조는 평생 그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왕관은 무거웠고, 왕좌는 외로웠고, 권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웠던 것은 딸의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것은 딸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차가웠던 것은 자신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마음과 이성 사이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영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화순옹주를 떠올립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겪었던 고뇌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력 앞에 무너진 사랑,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한 시대의 비극, 그것이 화순옹주와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